그럼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장수간식 3대장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 건데요. 자, 힌트를 보시면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 그리고 믹스커피입니다. 커피가 저기에 비빌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게 저 믹스커피하고 훈민정음 이렇게 섞어놓은 게 조금 오버 아닙니까? 아유, 제가 보기엔 절대 오바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공식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17년도에 특허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빛낸 10대 발명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에 이어서 믹스커피가 당당히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발명품 중에 5위. 그렇죠. 그렇죠. 하긴 막 낮에 점심 먹고 식곤증 올 때 딱 마시면은 진짜 최고죠. 완전 정신이 네. 번쩍 들잖아요. 저는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많이 먹었죠. 오. 기본적으로 하루에 3개는 무조건 먹어요. 아침, 개? 점심, 저녁. 아침 와. 먹고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세 잔을? 저는 세 잔이 아니라 진짜 출근해서 한 잔 바로 먹고 뭐 밥 먹고 회의할 때 먹고 뭐 점심할 때 먹고 뭐 그냥 계속 믹스커피만 먹고 있어요. 달고 살았네. 달고 살았어요. 제 라면 혹시 없었어요? 라면이요? 혹시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6위인 걸로. 근데 솔직히 커피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쵸. 근데 왜 믹스커피가 한국을 빛낸 10대 발명품 안에 들어가나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맞기 때문인데요. 인스턴트 커피 그러면 외국이 먼저 생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설탕과 프리머를 황금 비율로 배합을 해서 한 봉지에 몽땅 넣은 이거 자체를 처음 생각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1976년 동땡식품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맞고요. 우리나라가 정주국입니다. 정주국이죠. 대단합니다. 네. 네. 근데 커피가 한국 사회에서 처음 등장하게 됐었던 거는 이제 조선시대죠. 근데 그때는 가비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양탕국. 양탕국도 좋네. 서양의 탕국 그런 말로 맞습니다. 양탕국이라는 아, 그래요? 거예요? 네네네. 서양에서 온 국이라는 뜻이에요. 따뜻하게 양탕국. 먹는 거니까. 커피에 관한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은 고종이 아간파천 가가지고 마셨었던 기록보다 그 이전부터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전부터 커피를 대중적으로 소비하진 않았지만 마셨다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커피가 처음 우리 땅에 도착한 것은 철종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61년 4월이죠. 베르네 주교님이 주문을 해서 신부님들을 통해서 들여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개항이 되고 외교관들도 오고 목사님들도 들어오고 3,000명의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 땅에. 일상의 음료처럼 외국인들은 많이 마셨을 때였으니까 초기에 수입됐던 건 아마도 다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물품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궁중에서는 언제부터 커피를 마신 거예요? 기록을 보면 궁중에서도 아간파천 이전부터 마셨다는 기록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것도 AI. 우와! 뭐야 이게? 무서워. 그림이 움직. 아 이제 세상이 무서워요. 아니, 너무 생각보다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가지고. 자연스럽다는? 당시 이제 궁을 드란으로 썼던 외국인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은 이 모습이 좀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유명하신 분이죠. 예,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영국의 지리학자인데 이제 그때 당시 조선으로 넘어왔었던 분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는 놀랍게도 서양식이었다. 수프와 생선, 속을 채워 말아 만든 쇠고기 요리, 적포도주, 커피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궁중에 이런 서양식 코스 요리가 등장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커피도 함께 제공됐었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커피 하면 그 예전부터 커피는 다방 커피야. 예? 그게 믹스커피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다방 커피. 그렇죠. 다방은 1920년대부터 등장합니다. 요런 느낌. AI가 무섭네요, 요즘. 다 같이 짠했나 봐요. 다 다른 버렸는데. 그때는 이제 다방이라고 안 부르고 키사텐, 일본어로 키사텐이라고 불렀었고, 그거를 약간 우리말식으로 변형해가지고 끼따점이라고 부르게 끼따점? 됐어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커피의 향을 막 느끼고 맛을 느낀다기보다는 분위기를 느끼러 가요. 그렇죠. 외국 문물을 내가 먼저 하고 그렇죠. 있다. 약간 그런 것도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야기 서로 나누고 그렇지. 문화를 좀 서로 예, 향유하고 예. 약간 이러면서 다방이 조금 대중적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소문도 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나라님이 드셨던 거래. 이게 경복궁에서 고관 대작들만 마시는 거래. 그다음에 그 시커먼 커피물이 회충을 갖다가 제거하는 데 좋다는 소문이 퍼져요. 진기하던 그런 물건이 그게 기생충 제거에 좋다고 얘기를 하니 일거양득 아닙니까? 커피를 약으로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대중화가 되는 것이죠. 씁쓸하니까 약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시 사람들이 이 커피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이 30년대에 대한 신문 한번 보시면 이 커피에 관한 기록이 좀 있거든요. 호박빛깔 물결에 씻어지는 시름. 하루에 2섬씩 먹으면 중독된다. 하루에 2섬. 2섬? 이게 어느 정도 양일까요? 두 잔? 2섬. 두 잔? 근데 쌀 한 섬 그건 되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게 맞아요. 두 섬 저게 이제 곡식재는 단위고요. 한 섬이면 180리터. 180리터. 예? 두 섬이면 이제 360리터. 뭐든 중독되지. 우선 먹으면 2리터짜리 이제 180개 분량인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시기의 커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커피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 시절의 커피는 커피를 그냥 우려내는 겁니다. 보리차 우려내는. 끓이듯이. 머리착 끓이듯이 커피는 들어왔는데 어떻게 만들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거 끓인 거 360리터 마셔야 중독된다. 물도 360ml 마시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커피가 결정적으로 이제 대중화된 게 6.25 전쟁 이후예요. 아하. 6.25 때 미군이 들어왔고 이후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인스턴트 커피. 네네. 이게 이제 도깨비 시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미제 물건 이제 뒤로 파는 거. 거기서 이제 대량으로 풀리면서 이게 대중들한테 쫙 퍼진 거죠. 사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커피는 국가 차원에서는 금절시키려는 상품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요. 1960년대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그런데 생필품도 아니고 이 원두를 사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귀한 달러를 쓴다? 그 국가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못 사오게끔 다양하게 이제 제재를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커피를 사다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해서 밀수를 해서 마시는 거거든요. 원래. 네. 사실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더 하고 싶죠.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못 먹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단속까지 했다 그랬는데 이 커피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도 이제 단속을 포기하고 커피 국산화를 차라리 하자 해가지고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분말 인스턴트 커피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6년 후인 1976년에는 세계 최초로 드디어 믹스 커피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요즘은 뭐 믹스 커피보다 아메리카노 같은 원두 커피 뭐 이런 거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뭐 커피 하면은 믹스 커피 이게 당연히 커피의 대명사였죠. 2010년의 자료를 보면은 그해 대형마트 전체 판매량 1위 제품이 바로 이제 믹스 커피였어요. 당시 시장 규모가 1조 100억 원대였다고 하니까 커피의 진짜 전성 시대였죠 이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믹스 커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회사는 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해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동땡식품인데요. 이 회사는 1968년에 설립해서 올해로 58년 차가 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믹스 커피 시장 점유율을 무려 90.8%. 한국에서 독점이 한국에서요. 커피 하나로 진짜 대박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대한 커피 왕국을 일궈낸 설립자가 누구냐면 김재명 명예회장이신데요. 1923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셨고요. 초등학교만 겨우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1940년 무작정 대구로 상경해서 18살 때 국수공장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무려 35년 동안 3맨으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대당 사장까지 역임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퇴직 후에는 1973년에 동식품을 인수해서 오늘날 커피 왕국을 세운 어떻게 보면 샐러리맨의 대표적인 신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비서실에 있으면서 이제 사장단 회의라든가 이럴 때 그분의 활약상이나
이런 것을 쭉 보아왔죠. 키가 아주 좀 큰 편이고 아주 의지력이 강한 아주 터프한 그런 분이셨죠. 정말 그 두뇌가 명석하고요. 뭐 웬만한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도 오히려 현재 당면한 여러 경제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더 잘 알 정도로 합니다. 뭐 인간 문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탁월한 경영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저 옛날에 사실은 뭐 대졸자 많이 없고 그래도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국수공장 종업원으로 취직한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제1대장이면 사실 그 당시에 최유력 계열 메인이죠. 지금으로 치면 삼전자죠 뭐. 그죠. 제당 제일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 나와서. 제일 이제 기억나는 게 역시 부산 공장을 건립할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자가 한국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설비는 갖다 놨는데 이걸 공장을 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김재명 사장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설계도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대로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김재명 사장이 밤을 새워가면서 읽고 뭐 해가지고 공기보다 뭐 몇 개월 앞당겨서 공장을 완전히 신설해서 가동을 한 거. 그런 정도의 아주 좀 무서운 분이죠. 올해로 따지면 연세가 지금 104세거든요. 아주 생존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사 진짜로? 104세요, 그죠? 104세. 오만해. 저희가 그 예전에 국내 최장수 CEO로 신규거 회장을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또 그분보다 더 장수하고 계시네. 커피가 장수의 비결인가?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경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사실 지금도 경영하고 있다고 예? 봐도 됩니다. 명예회장직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은 경영은 두 아드님이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104세면 아드님이 이제 좀 있으면 90이에요. 90은 아니지. 일은 넘으셨겠죠, 그냥. 예, 그렇죠. 일은 정도. 대박이다. 3년 퇴직하신 뒤에 갑자기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다? 왜 그런 거죠? 뭐 좀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랐나? 여기 이제 반전이 있는데 네네. 원래 동식품의 창업주는 김재명 회장이 아닙니다. 원래 다른 분이. 아, 그래요? 였어요. 원래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창이라고 알려진 서정기 회장이라는 분이 먼저 만든 회사입니다. 이분이신데 이게 사치품이었고 이게 미국한테 다 약간 외화가 빨려나간 듯한 느낌이니까 이제 서정기 회장이 국민들이 저렴하게 커피를 좀 먹을 수 있게 우리가 한번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1968년에 커피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굉장히 세계적인 커피 회사였었던 제너럴 푸즈랑 합작으로 해서 국산 인스턴트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산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당시만 하더라도 리제가 최고다 이런 인식 강했잖아요. 커피도 당연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동식품이 만든 국산 커피가 미군의 위생 검사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의 군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군납을 그러니까 했구나. 예, 과거에 이제 미제가 최고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제 우리 기술로도 커피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커피들이 미군한테도 통한다. 뭐 이런 자신감이 붙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바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정기 회장이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죠. 그래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걸 추진하고 있었던 사람이 돌아가신 거니까 회사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을 또 때마침 퇴사를 했었던 김재명 회장이 자기 퇴직금을 몽땅 털어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야, 근데 이제 문제는 동식품을 인수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서정기 회사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라 미국 제너럴푸드하고 합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합작 회사가 동일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결사 반대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10대 재벌급 기업이랑 하고 싶지 개인하고 어떻게 합작을 해?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어쨌든 결론이 커피 공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이때는 오히려 구원투수 덕분에 절대절명의 순간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병철
설립자입니다. 예, 이병철 회장이 직접 등판한 게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파트너사인 제철푸드사의 임원들을, 핵심 임원들을 당시 신라 호텔에 부릅니다. 그리고 최고급 만찬을 대접하면서 이 김재명이라는 사람은 나랑 35년 동안 같이 일해봐서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보장한다 라고 하면서 직접 어떻게 보면 개런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의 최고 갑부이자 한국의 최고 기업이니 내가 보증하는 35년 동안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믿을 수 있겠네 해서 결국 인수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추천사 써준 거죠, 추천사. 네, 추천사. 이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막 그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 건 가족보다 더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부하 직원이었던 김재명 회장을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설적인 일화인데 일명 이제 기와 수리비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때 당시 공장에 비가 새서 이 회장이 수리비로 7만 원을 줬다고 해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3만 원의 손실이 중간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가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하고 뭐 차질이 생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만한데 청년 김재명은 좀 달랐던 거죠. 왜요? 이 3만 원이 부족해졌잖아요. 네네. 구멍이 났으니까 본인 집을 팔아서 본인 실수도 아닌데 본인 집을 팔아서 이 3만 원을 채워가지고 이 7만 원 전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근데 참 그 묵직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저 이병철 회장이 반할만 하죠. 아니 비슷한 일화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먼저 성공하고서는 서울로 올라가서 삼물산공사 이걸 차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구로 피난 갑니다. 아하. 근데 그때 이제 삼성상의 양조장 직원들이 그 피나는 이 회장을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 이 돈으로 다시 사업 시작하세요라고 하면서 비축해뒀던 자금 3억 원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삼성이 재건하는데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그 직원들 중 한 사람이 역시 당시 양조장의 공장장이었던 김재명 회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그럼 이 김재명 회장이 반도체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이분이 그러네. 무슨 반도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믹스커피 뭐 광고 노리세요? 왜 이렇게까지 그 전까지는 안 하셨는데? 아니 대단하신 분이니까. 김재명 사장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친자녀처럼 재명아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로 아주 그 각별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김재명 사장이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이 일체 타치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김재명 사장이 사업을 스타트할 때 삼성그룹이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좀 도와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할 정도로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서로 은인이네. 그런데 모든 게 처음부터 순탄하진 또 않았어요. 예? 인수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김 회장은 자기 재산까지 털어넣어서 또? 그 어음을 다시 막아야 될 상황인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김재명 회장이 그 당시 느꼈을 압박이 저는 진짜 상상도 안 가요. 그렇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인수해 왔는데 이거 뚜껑 열어보니까 망하기 직전이고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안 할래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주저앉을 수 없으니까 이 김 회장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탄생한 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얀 가루. 바로 보통 프림이라고 많이 부르죠. 프림. 저것만 퍼먹어도 맛있어. 맞아. 맛있는데요? 우유, 달달한 우유 마셔요. 왜요? 우유가 없으면 저걸 물에 다 타서. 저거 맛있지. 그때 당시에 커피를 어떻게 마셨냐? 지금처럼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스타일로 마신 게 아니라 커피 가루에다가 우유로 만든 액상 크리머라고 해요. 요걸 이제 타고 설탕을 타서 마셨는데 그때 당시엔 이게 유제품이잖아요. 가만두면 상하거나 막 딱딱해져가지고 보관이 어려웠던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유에서 나는 약간 비릿한 향, 그런 이제 독특한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식품에서는 우유 대신에 식물성 야자유하고 물엿을 주 원료로 만든 분말 크리머, 일명 푸드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마 저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건데 이거 옛날엔 다 이거를 프림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프림. 원래 이름은 프리마라는 거예요. 제품 이름. 프리마. 이게 원래 이제
그 프리마돈나 당대 최고라는 뜻이에요. 이 프리마돈나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원래 정식 명칭은 커피 크리머. 크리머.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이 프리마라는 브랜드가 워낙 독보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게 대명사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죠. 포스트처럼 네. 그런 느낌이. 아, 언제 또 포스트겠습니까? 포스트캐스라니요. 안 써요? 아, 예, 쓰긴 쓰는데. 이 프림이 사실 이렇게 대명사가 된 이유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저도 러시아 출장 갔을 때 진짜 놀랐던 게 러시아에서는 프림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이게 추운 나라들은 아주 짧은 순간에 고열량을 섭취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 컵에 섭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프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문화 자체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이 프림을 우리처럼 컵에만 타서 마시는 게 아니라 빵에 반죽해서 넣기도 하고 또 우유나 귀리죽에 이걸 넣기도 하고 정말 가정의 필수품이 프림이 됐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 프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풍이 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중동은 또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야자유로 프림을 만드는 걸 성공해서 그걸 가지고 이슬람권까지 요즘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림의 성공 신화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프림 덕분에 지금 한국 현대인들의 식문화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믹스 커피가 발명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믹스 커피. 지금 요거 노리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노벨 노벨이요? 어떤 분야로? 노벨 맛상 줘야 돼. 노벨. 낚시할 때 그 한 잔 탁 먹으면 탁 타고 내려요. 이러 끝이야. 믹스 커피가 없어봐요. 이거 커피 따로, 프림 따로, 설탕 따로 챙겨가지고 또 이거 뭐 그게 안 맞아, 간이. 안 맞아. 타는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럼요. 이게 사실 근데 개발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믹스 커피는 제너럴 푸드사에서조차도 그게 대체 무슨 커피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품 커피. 근데 커피, 프림, 설탕 이게 진짜 어떻게 이 황금 비율을 찾았는지 전 세계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커피 그러면은 역시나 믹스 커피죠.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커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의 특수한 상황들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랑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그쵸, 원래 그쵸. 당도 충전하면서 입가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한국인들의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과 잘 맞물려서 성공했었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믹스 커피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야외 나가가지고 등산 갈 때. 예, 커피 타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야외용 봉지 커피 정도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게 많이 퍼진 거냐면 사무실에 냉온수기가 보급되면서 옛날에 이제 물 끓여가지고 이제 커피 탔는데 지금 이제 정수기에서 하면 뜨거운 물 나오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된 거죠. 그 사무실 분위기도 바뀌고. 근데 제 기억에 말이죠. 이 믹스 커피의 결정적인 한 방은 사실 그 라면 스프처럼 사각이었잖아요. 옛날엔 네모냈죠. 스틱으로 바꿨어요. 맞아요. 크기가 더 좋아. 탕탕탕탕 하는데 짱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게 신의 한 수야. 그거를 이렇게 저으면 되니까 또. 떠르르르 해주면 이게 최고야. 지금은 이제 잘 풀리지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잘 풀리지가 않아요. 맞아, 옛날엔 미숫가루처럼 뭉쳤었어요. 빨리 녹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놀 형태가 좋다 그래서 그거는 동서식품이 시도를 해서 산업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 권한을 갖고 있던 미국에서는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초기 창업자께서 이건 해야 된다. 동결건조라는 것이 맛도 좋고 믹스 커피를 잘 풀릴 수 있는데 10배의 돈이 들린다고 해도 이건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건 굉장한 멋진 아이디어죠. 믹스 커피가 사실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목숨까지 구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요? 2022년에 경북 봉화에서 광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광부 두 분이 이제 지하 190m 아래에서 한 열흘 가까이 갇혀 있었거든요. 이분들의 목숨을 구한 게 바로 커피. 커피 갖고 들어갔던 거예요? 지하수하고 믹스 커피 30봉지로 220시간을 두 사람이 버텼어요. 200시간으로. 근데 이게 가능했던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커피 그때 뭐 들어있어요? 설탕. 이게 이제 몸에 흡수되면은 바로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당분이니까 그게 하나 좋고 또 하나는 이 프림, 크리머 여기 지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좀 포만감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배고픔을 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카페인, 각성 효과. 정신 차리게.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뜨면서 좀 상황을 좀 견디게 해주는. 그래서 이게 위기 상황에서 비상식량으로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사실은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고된 노동 현장에서 이게 필수품이 돼버린 거죠, 커피가. 저 국방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도 비상식량으로.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커피가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되는 데는 마케팅도 한몫했습니다. 미국 거를 강조합니다. 맥배를 영어로 써요, 일부러. 야, 일부러. 이제 여러분도 미국인과 똑같은 커피를 마십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980년대가 되면 이제 컬러 TV 나오잖아요. 광고들이 조금 화려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첫 광고 모델이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이경규 선생님? 이경규 선생님?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신 고 이순재 선생님 오셨습니다. 미국 제널 후스의 냉동 건조 커피 맥이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맥 맛은 세계 어디서나 같습니다. 원래 이순재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서울대 출신 배우, 네네. 서울대 출신 탤런트. 지적 이미지. 그렇죠. 지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커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지성인이 즐기는, 거기에다가 이거 미국 사람들도 즐기는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광고에다가 심으려고 했었던 거죠. 이분 빼고는 커피 광고를 논할 수 없습니다. 아, 전 누군지 알아요. 네. 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또 결세하신 배우 안성기. 맞습니다. 커피를 알게 될수록 깊은 맛이 좋아집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부드러운 커피 향을 전달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안성기 씨는 1983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커피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21년까지요? 우리나라 광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장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진짜 대단하신 거죠. 이분들 외에도 이제 최근에 동식품 하면은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 그렇죠. 무려 24년 동안 부드러운 커피 모델로 활동하셨던 배우 이나영 씨. 일명 연하커피,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이 되기까지 김연아 선수. 오랫동안 마시고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그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확 우리 머릿속에 심어준 것 같습니다. 뭔가 모델분들이 한결같으니까 뭔가 제품도 좀 한결같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구는 뭐 한결 안 같아? 누구는 뭐 한결 안 같아?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다르잖아요, 이미지가. 그래. 너무 다르잖아요, 이미지가. 됐어, 안 해. 근데 진짜 이 커피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대요. 맞아요. 아마존에서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 이 커피가 팔릴 정도로 핫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동식품이 이걸 수출을 안 해요, 외국에. 왜일까요?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정확히 말하면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고요? 너무 인기 있으니까 견제를 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외국계 회사도 한국인들이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한국 정부가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저 나라에 우리가 장사하는 방법은 저 나라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은 인정해주는 어떤 회사와 합작을 하자. 그래서 동식품 니네가 한국 안에서는 비즈니스 해. 그리고 해외는 어차피 우리가 했던 거 알지? 해서 영업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그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해외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때 벌써 계약을 해버린 거죠. 아이고죠. 예. 그래서 지금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동식품에서 만든 이 믹스 커피 이게 워낙 핫해지다 보니까 직구 후 재판매라고 해서요. 한국에서 직구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가서 자기가 다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매를 해가지고 보따리 장사로? 보따리 장사로요.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도 전부 그렇게 해서 우리 거를 사다 팔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 웃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걸 사 먹는다는 건 그 맛과 품질이 독보적이라는 거니까 이 수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풀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스커피에 이어서 이번에 만나볼 케이크 간식은 또 뭘지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없나요? 오늘 힌트 없나요? 힌트 주신다면서. 말 안 해도 딱 그 케이크가 하면 딱 나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계획이 있으셨어요. 눈빛만 보아도 다 아는 국민 간식. 조금 뭐 안 드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보통 군대에서 먹지 않습니까? 많이 먹죠. 군대에서 그 생일 파티 할 때도 조금 덕에 갖다 놓고 꼽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얼려 먹어도 맛있는데? 아,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냉동실에 네, 넣어 먹으면 냉동실에 맛있어요. 얼려 먹어. 네. 우리나라 최초로 초코파이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두 분이 원조 초코파이를 만든 구동양제과 현 오리원의 두 기둥들이십니다.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담철권 회장, 이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성이 다르시네요? 그러면은 부자지간은 아니신 것 같고.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아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아, 그 보통 같으면 딸한테 넘기지 왜 사이한테 넘겨? 국내 재벌 가운데 장인이 사위한테 경영권을 물려준 케이스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거의 이때 당시로는 이제 동양그룹이 거의 최초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파격이었는데 80년대까지만 아예 80년대 아니에요. 요즘에도 사실은 아들 승계가 당연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장한테는 이제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위한테 경영권을 물려준 거라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 되죠. 어떻게 제가 키우는 회사를 사위한테 줍니까? 절대 안 되는. 지금 딸이 있죠? 아, 예,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지금 9살인데요. 야, 절대 안 되죠. 아, 회사를 없애버리고 말아요. 그 정도입니까? 정말. 젊은 시절에 이양구 회장이 고향에서는 식품 도매상 직원으로 일하셨답니다. 원래. 근데 그때부터 언젠가는 내 회사를 차리고 싶다 이런 꿈을 좀 꾸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니까 1947년에 서울에 와서 과자를 팔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동양식량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 수입 설탕이랑 밀가루 요거를 원료로 판매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 시절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갑자기 이제 한국 전쟁 발발하면서 이양구 회장도 모든 걸 잃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뜻밖에도 부산에 가서 대박 아이템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설탕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귀했죠. 근데 마침 부산에 갔더니 국내 최초의 설탕 공장 제주제당이 문을 연 거예요. 바로 이병철 회장이 세운 이 회사였죠. 이양구 회장은 그 제주제당의 설탕을 독점 판매하는 기회를 잡으면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막대한 부를 일군 이양구 회장을 설탕왕이다. 뭐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양구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두 분이 어떤 인연이 학연, 혈연, 지연 뭐가 있었길래 아니면 두 분이 굉장히 친했나? 네,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동업까지 했습니다. 1956년에 풍국제과라는 걸 인수해서 만든 회사가 동양제과입니다. 그 당시 동업했던 사람은 이양구 회장뿐만 아니라 이병철 회장 한 분이 더 있었어요. 배동환이라는 분까지 세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양구 회장이 그냥 지분을 거의 다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 50%를 확보한 뒤에 나는 독보적인 단독 경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서면서 지금의 오리온이 나온 것이죠. 파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런 신념으로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분이셨대요. 재가업을 하면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업이다, 회사다라는 그런 생각에 가난한 집의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비스킷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건빵 생산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장장님이 말씀하셔서 건빵은 생산을 하지 않는 품목인데 왜 하게 됐는지를 여쭤보니까 이양구 회장님께서 공장 방문길에 저 이삭을 만져보시고 흉년이다, 국민들이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건빵을 좀 생산해라 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품으로 국민들에게 기여를 하는 이런 정신이 투철하셨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기억갑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근데 이제 인생사의 세웅지마라고 하지 네네. 않겠습니까? 승승장구를 하던 이한구 회장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네, 굉장히 큰 위기. 당시에 이제 유 회장이 제과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을 인수를 했거든요. 당시 시멘트가 되게 잘 팔렸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근데 이 잘 되던 시멘트 사업 때문에 발목이 좀 잡힙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돈을 쓸어 담는 품목이었거든요, 시멘트가. 근데 이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시멘트 공장을 차렸었던 그랬을 거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급 과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 시멘트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동양 제과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 진짜 동양 제과도 같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제과의 과자 개발팀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메가 히트 상품을 구상해봐야겠다 해서 미국 출장길에 올라가요.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조사를 하고 가다가 우연히 카페를 들렸는데 까맣게 동그란 모양의 파이가 있었는데 달 모양이라고 해서 파이를 먹어봤는데 진짜 신세계를 맛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냥 밥 대신 저 파이 하나 먹고 다시 일하러 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제품이 동글동글하니 초콜릿도 있고 뭐 비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좀 그동안 한국에서 맛봤던 과자와 달랐던 점이 뭐냐 하면 초콜릿이 듬뿍 담겨져 있다는 느낌이 확 오고요. 가운데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었다. 그래, 저거. 그 시절만 하더라도 국내에 마시멜로 들어간 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야말로 맛의 혁명이다. 그리고 딱딱하고 아까 그 건빵 이런 얘기 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만 맛보다가 딱 먹었는데 스폰지처럼 이게 확 들어가니까 야, 이거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맛이다 해서 2년 동안 개발에 몰두해서 1974년에 마침내 대한민국에 출시가 됩니다. 저 이한구 회장님은 결국은 한 끼에 충족할 수 있는 맛있는 제품 개발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기에 비스킷은 딱딱하니까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스킷과 빵의 중간에 파이를 만드는데 수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마시멜로 수분이 또 파이 기지로 전이되면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부드럽게 만들어준 특징을 갖고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구현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수분 함량이 12%가 돼야 가장 우리가 먹기에 좋은 맛있는 초코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황금 비율을 연구원들이 바로 찾아낸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초콜릿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는다. 아니 근데 초코파이 역사가 나와서 말인데요. 초코파이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요? 초코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바로 난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이에요. 오, 뭐야 이게? 우리 모두 하셨는데? 하셨네요. 대박. 왜 기억이 안 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AI인가요? 그래서 같이 코너를 했어요. 그래서 코너를 같이 했는데 그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단체로 나가서 찍었던 광고가 이 초코. 왜 또 안 들어오냐 이거지. 얘기 안 한 거야. 단독으로 들어 예림이랑. 자, 그야말로 과자업계의 돌풍을 일으킨 초코파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날에 도매상들이 공장 앞에 줄을 서가지고 받아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요. 진짜 불티나게 팔린 거죠. 자, 그렇다면 출시 당시 가격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시내버스 요금이 25원, 짜장면 한 그릇이 110원이었습니다. 버스비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10원? 25원? 15원? 15, 지금 버스비가 한 1,500원 정도 하니까 네. 그럴 때 한 1,000원 정도 했을 것이다, 지금 느낌에. 네, 자, 한 박스니까. 정답은 50원입니다. 버스 요금의 2배. 과자인데 짜장면 가격 반값에 해당하는, 저거 2개 먹을 돈이면은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애매한. 그럼에도 반응은 폭발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ton 내부에서 한때 야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름 때문인데,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대성공을 거두니까 다른 업체들도 초코파이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전부 다 이제 초코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죠. 이름 다 똑같아. 이게 이제 상표권 침해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오리온 이거 상표 등록할 때 그냥 초코파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됐을 건데 회사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오리온 초코파이 이렇게 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그냥 회사명 떼고 초코파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오리온이 아니잖니? 그리고 뭐 로트 초코파이, 그렇죠. 패티 초코파이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그냥 초코파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고민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는 이만하면 효자 상품이었고 보내주자. 보내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단종 얘기까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아, 말도 안 돼. 근데 공교롭게 딱 이 시기쯤에 이양교 회장의 건강까지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었는데 이게 악화된 건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양구 회장은 사위 담철곤에게 동양제과 경영권을 넘기게 되는데요. 회장님이 그 사회를 굉장히 예뻐했나 봐요, 그죠? 처음에 이양구 회장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단 둘째 딸 이화경 씨와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연애하다가 결국 결혼에 꼴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가문이나 배경이 내가 잘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는 이게 더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담철곤 회장의 성 담씨. 여기서 딱 느낌 오시잖아요. 화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화교 집안에 아버지도 평범한 그냥 한의사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사실 이양구 회장의 둘째 따님도 대단한 거죠. 아버지 끝까지 설득해서 국제 결혼까지 꼴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시대적 분위기에서는 쉬운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담철곤 회장이 경영권을 잡고 위기에 빠진 초코파이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던 거죠. 바라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아니 내가 저 찍을 때는 이 정이 없었어요. 사실 이 정의라는 걸 카피로 내세우도록 결정한 것도 담철곤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과자 광고하면 맛있다, 뭔가 달콤하다 이렇게 맛으로 승부하는 게 통상적인데 담 회장은 한국인의 정서를 건드려보자라고 했는 게 완전 승부수였죠. 초코파이 광고는 CM송도 유명한데 광고 모델을 기용할 때도 이제 기존의 광고들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한다고 하거든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비슷한 모델들을 일부러 데리고 오는 거죠. 스타가 아닌 분들을. 그래서 이제 정이라는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오히려 쓰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정에 좀 초점을 맞춘 광고들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광고를 더 그렇죠. 하신 거네요. 네. 자, 이런 식의 정 시리즈 광고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6년에 이 오리온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새 광고를 선보였는데 이때 아주 진짜 파격적인 모델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담철곤 회장. 회장이네. 바라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와, 근데 진짜 잘생기셨는데요? 약간 홍콩 배우 느낌 나요. 그런 느낌 나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시고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그것도 훈남 회장님이에요. 광고에 직접 출연까지 하니까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었고 관심을 집중시켰죠. 그해 매출이 근데 전년 대비 10%나 뛰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70주년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뭐 좀 특별한 광고 하나 하겠네요. 나지. 조금 내가 옛날에 한 건데. 예전에 했으니까. 정도 없이 말이야. 정도 없이. 담 회장님 왜 그래요 도대체? 담철곤 회장의 능력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마케팅 이걸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잖아요. 오리온에서 봤어요. 어디서 많이 팔렸는지 보니까 부산에서 매출이 4배 이상이에요. 다른 곳보다. 부산. 정이 많아서 그런가? 부산 왜 그랬냐 봤더니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보따리상들이 이제 그걸 왕창 싣고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다. 대량 구매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 회장이 야 그러면 해외로 가자. 어디? 중국으로 가자.
이렇게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는 정이라고 내세웠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커피를 다 지우고 진출합니다. 왜? 담철곤 회장 스스로가 중국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랑 문화가 다르다는 걸 잘 안 거죠. 그래서 무조건 현지화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속에서 이 살아남을 수 없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정을 어필했다면 중국은 공자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인을 어필하기로 했죠. 인? 여기 써있어. 상자에 인. 어질인! 야 초코피 이름 역시 하오리요우해서 좋은 친구라는 걸로 바꿔서 이제 진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출했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됐느냐? 대박이 또 났어요. 대박 쳤죠. 예, 초코피 매출도 연평균 40%씩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질인. 진짜 잘 팔려서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판매량 40억 개를 돌파를 했어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1974년 이후 총 매출이 8조 원에 달한다는 신화를 쓰고 있어요. 대박.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군대 가서 초코피 먹으면서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유, 내가 바깥에 있었을 때 이거 돈 주고 사 먹지도 않았는데 하는 소리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초코피가 고급 과자입니다.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약간 엽전 모양이다 보니까 돈. 그래서 이 돈을 상징하는 어떤 과자 같은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보다 더 대박친 나라가 있어요. 초코피 하면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서 봤어. 난리라고. 왜 그러냐 봤더니 러시아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차하고 이제 파이를 먹는 문화가 있는데 그 러시아인들을 즐겨 먹는 따뜻한 차하고 저 초코파이가 궁합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진짜 잘 맞아 이거. 그래서 저거 이제 러시아 대통령도 저 초코파이와 함께 차 마시는 장면. 이게 메드베프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보도된 적도 있죠. 오, 저 진짜로? 근데 뭔가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즐기는 간식이라니까 홍보 효과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저도 뭐 SNS 같은 데서 뭐 러시아 마트에 초코파이가 쫙 진열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보다 막 맛이 엄청 더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오리지널 맛도 좋아하는데 수박 맛도 있고 체리도 있고 라즈베리도 있다는 거거든요. 와, 수박 맛 대박. 궁금해. 그러니까 전 세계 판매량 중에서 약 40%가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거고요. 와, 진짜요? 현지 공장 가동률이 12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면 그냥 다 팔린다는 얘기죠. 대박. 그러니까 러시아 대륙을 평정한 거예요. 와, 그 큰 나라를? 베트남은 더 신기합니다. 베트남? 베트남도 조상님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상에 초코파이가 올라갑니다. 진짜요? 뒤에 이제 사진 보시면 피함성 아니라고? 아니. 저 진짜요. 저 진짜입니다. 네, 우리도 요즘에는 제사상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제사상에 그냥 조사님들이 좋아하셨던 음식들 올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피자 좋아하셨다 그래서 피자 올리는 집도 있고. 그 아버님이 소주를 좋아하셨다. 그럼 소주 한 병에 탁 타놓고. 베트남은 이제 조상님들이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초코파이를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는 문화가 최근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제사상에 뭘 올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뭘 나중에 초코파이 올려야지. 믹스커피랑 믹스커피랑 초코파이 해가지고 라면 올려야지. 커피 가운데 넣고 초코파이 넣고 네, 커피 넣고 아우, 예림이는 제사상이 아주 싼값에 해야 되겠네. 또 이 얘기 빼놓으면 또 섭섭할 거예요. 북한. 네. 북한에서도 뭐 이 초코파이가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게 저도 제일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이제 북한 근로자들을 저희가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때 뭔가 격려 차원에서 초코파이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초코파이를 북한 근로자들이 화폐처럼 쓰는 게 확인됐어요. 안 먹고. 이게 놀라운 게요. 이 초코파이가 한 개가 쌀 1kg과 맞먹을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먹고 그냥 나중에 갖다 팔아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리셀러네. 근데 이 각각 초코파이를 뜯어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포장이 뜯어진 거니까 상품성이 훼손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장이 와가지고 자, 야식입니다. 초코파이
어떻게 마세요 해놓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놓고 가라 하면 이번 달에는 김현우가 그 다음번에는 재원이가 개 타는구나. 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훼손되지 않은 상자체 내륙으로 들고 와서 팔면 훨씬 비싼 값에 파니까요. 근데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역시 K간식 대표 주자라고 부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장수 간식 3대장.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주인공 만나보시죠. 옛날 목욕탕이다 저거. 뭐니 해도 이게요 여기서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그렇죠. 탕에서 땀 쫙 빼고 딱 꽂아가지고 이거요. 이거 꽂아서 뭔가 꼽는 순간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저거 몰탕 저 마크 보면은 네. 이상하게 그 바나나 우유가 어렸을 때 목욕하고 나면 꼭 사달라고 쫄랐었는데 이거 안 마시면 목욕 막 덜한 기분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노리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제 무슨 목욕탕 나온 사람들 타겟으로 겨냥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70년대 대중목욕탕이 전국적으로 생겨나던 시기랑 이 우유 출시 시기가 참 교묘하게 맞물린 거예요. 딱. 아하. 딱 목욕 갔다 오면 또 힘들잖아요. 저도 목욕 되게 가기 싫은데 아빠 손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가면 마치 보상 같은. 아니 옛날에는 목욕탕에 애들 오래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싫었어요. 너 거의 애들 온몸이 원숭이처럼 빨개져. 모양으로 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 그때 바나나를 딱 넣으면 강이 돌면서 싹. 그게 마케팅이었어. 근데 박정호 교수님도 바나나 우유에 대한 추억이 강하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기실에서. 저는 어머니가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일생에 한 번은 받아야 될 그 수술 있잖아요. 그거 수술 받으면 바나나 우유. 남들은 돈가스인데 싸게 쳐셨네. 남들은 돈가스인데. 보통 경양식 돈가스로 치는데. 돈가스예요? 야, 제가 그 바나나 우유에 몸을 맡겼던. 바나나 우유에 팔려나가서 무슨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나 우유를 개발한 빙그레는 과연 어떤 회사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뭔가 이름부터가 너무 예쁘고 친근한 느낌이에요. 빙그레. 근데 처음에는 이름이 빙그레는 아니었고요. 원래 이름은 대일유업이었습니다. 창업주가 홍순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1960년대 베트남에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미군에 납품하는 일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야 베트남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다고요? 네. 대단하네. 1967년에 대일양행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냉동 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퍼스트사하고 기술 제휴까지 맺으면서 계속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계속 잘 나가지만은 않고요. 결국은 적자의 부도까지 맞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적자인 거를 뻔히 아는데 이 회사를 누가 인수를 하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섭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우유를 이제 빨리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낙농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수자를 찾았는데 그래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화약이랑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한화약 주식회사가 물망에 오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한우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왜 우유를 만들어요? 스케일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뜬금없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일단 낙농업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압박이 되기도 했었고 산업으로 나라의 은혜를 갚아보자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한국화약이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낙농업 관련해가지고 하나 해보지라고 해서 인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한국그룹에서 대일유업을 이제 인수해서 빙그레가 됐으면요. 지금 한국랑 빙그레는 그러면 같은 회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우선 현재 빙그레는 김종희 창업주의 둘째 아들인 김호연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빙그레와 한우의 관계를 알려면 이 1981년에 한우 창업주 김종희 회장이 갑자기 별세했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창업주가 별세하자 이 29살이었던 장남이 그룹 총수직을 맡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김승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과 빙그레 김호연 회장은 형제지간인 거죠. 김종희 그 한우그룹 창업주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산 이 분배, 상속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김승현 회장이 아무래도 요새 말로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기업인이다 보니까 완전 테토남. 예, 주로 내 거가 많다고 이렇게 분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동생은 이제 한유통이라고 그거 대표를 맡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돼버렸죠. 청와대에 뭐 탄원도 수십 차례 가고 우리나라 재계의 화제였죠. 네, 기억이 납니다. 아까 형제 난으로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이게 싸움이 한 3년 6개월이나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시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야구단 하나 이글스잖아요. 처음에 출범할 때 빙계 이글스였어요. 빙계 이글스였는데 이름도 바꾼 거예요. 하나 이글스로. 그렇게까지 틀어졌어요, 사이가. 그러다가 1995년 이제 그 두 형제가 어머니 강태영 여사의 칠순잔치에서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김호연 회장이 그때 소를 취하를 하면서 전쟁이 이제 끝난 거죠. 그렇게 1998년에 빙계는 하에서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이 계열 분리가 돼서 독자 노선을 걷게 됐고요. 이때 이 사건이 얼마나 이제 강렬했는지 이 김승현 회장 본인의 아들들에게 지분을 세 아들에게 확실하게 정해주겠다. 뭐 이런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랑 빙계 이제 아무런 연관이 없는 회사인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작년에 김호연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한 지분을 이제 전략 매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오직 식품 본업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셈이죠. 김호연 회장은 진짜 재계의 많은 회장님들과 좀 다른 행보, 즉 선택과 집중을 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신이 했던 식품 분야 중에서도 라면도 과감히 접고요. 우리는 그러면 더 집중해서 유제품과 빙가 이런 걸로 승부수를 보자. 그리고 그 뒤에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나 우유뿐만 아니라 여러 유제품들이 하나씩 더 출시가 되면서 2007년 가공유 매출로는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나가 우리나라 70년대 귀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1970년대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이 당시 짜장면 20그릇 가격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나나 먹는다 집에서 그런 거 부잣집이에요. 그때 연구원들 중에서도 에피소드가 바나나를 제대로 먹어본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격리부에 가서 설득을 며칠 동안 해서 바나나를 살 수 있게 돈을 좀 달라. 그래서 간신히 바나나 한 송이를 사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나나는 정말 귀한 과일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한 송이가 아니라 낱개 단위로 팔 정도로 비싸고 귀한 과일이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그 검정고무신의 기영이가 바나나 먹고 막 너무 좋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귀한 바나나를 더 쉽게 우유에 접근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바나나를 넣지는 못했어요. 그냥 비싸서. 향만 나는?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바나나가 안 들어가요? 바나나 우유예요. 진짜 바나나 맛이네요. 네. 바나나 우유 그렇구나. 근데 바나나보다 맛있어요. 사실 바나나 우유가. 바나나 넣었잖아요. 이 맛 안 나요. 맞아요. 근데 이 바나나 우유가 만들어진 데는 당시 시대적 상황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인데 이때 이제 국가에서 우유 장려 정책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학교에 지금도 초등학교 가면은 우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도 나와요. 급식으로 우유를 먹어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재밌어요. 일설이기는 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일에 갔는데 독일 분들이 체격이 좋은 거지.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체격이 좋을까? 어려서부터 우유를 많이 먹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유를 먹으면 조금 건강해지고 등치도 커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낙농진흥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 애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우유가 나오는데 안 먹습니다. 왜? 비린맛 난다고. 우유 특유의 비린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 판매량이 생각보다 안 느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맛있는 우유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조금 우유를 좀 더 많이 먹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바나나 우유 가격도 궁금하잖아요. 당시 출시 가격 1974년 가격이 이게 당시에 100원이었거든요.
당시에 100원, 그때 당시에 흰 우유가 한 25원에서 35원 정도예요. 와, 4개요? 4배 정도. 진짜 비쌌다. 엄청나게 비싼 고가 전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바나나를 사 먹을 수는 없으니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바나나를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박을 친 거죠. 자, 근데 이 바나나 우유가 생긴 게 범상치가 않아요. 맞아요. 저거를 뚱바라고 하는데 뚱바. 그 특유의 둥그런 모습이 너무 매력 있잖아요. 그 바나나 우유는 왜 근데 그런 특이한 용기에 넣었던 거죠? 계기가 있나요? 여기에는 이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하실 비밀. 네, 이 바나나 이 우유가 이걸 보고 따라 만든 거래요. 이걸 보고. 네, 뭘까요? 목욕탕이. 장독. 장독. 항아리. 장독이랑. 김치독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네. 하필 근데? 바로 요걸 보고 만든 건데요. 오, 백자잖아. 네, 그냥 백자도 아니고 이거 달 항아리라고 부르는. 이거 굉장히 있어 보인다 저거. 달 항아리가 우리가 마시는 바나나 우유 용기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다. 네, 이게 당시 바나나가 말씀 쭉 해주셨던 것처럼 좀 낯선 과일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맛을 보지 못했었던.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질감을 줄 수 있는 거죠. 바나나 우유 아무도 못 먹어봤는데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맛이야? 이럴까봐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직원이 서양의 맛을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달 항아리에 담아보자.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게 깊은 뜻이. 서양 사람들이 먹는 이 바나나 요거를 백자에 담아서 우리 음식인 것처럼 이렇게 마케팅을 해본 거죠. 달 항아리 모양의 패키지를 구현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이제 사실 그때 기술적으로나 그런 걸로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미국에서의 한 논문을 보고 이거라면 구현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사실 그렇게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또 그 설비를 또 투자했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지금 생각해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록이 되려면 사실 제품이 50년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희 패키지가 이제 사실 1974년에 출시됐다 보니까 이제 50년이 넘었는데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패키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용기를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네요. 강산이 뭐 5번이나 바뀔 동안 이 단지 용기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정말 이것도 대단한 거죠.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사실 원조이긴 하지만 다른 회사도 사실 바나나 우유 많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그레에서 나온 바나나 우유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 무려 80%입니다. 그리고 하루 판매량 몇 개일까요? 평균. 예. 100만 개. 100만 개. 하루 100만 개. 하루 100만 개. 지금도 100만 개씩이요? 와. 하긴 나도 얼마 전에 먹었는데. 그냥 바나나 우유 그 자체가 빙그레 바나나 우유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최근에 이제 또 굉장히 흥미롭게도 바나나 우유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CU 아니겠습니까? 젠슨 황 씨 역조공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어가지고 기억을 하실 텐데 나 처음 들어본다라는. 치킨 먹은 것까지 기억나요? 인터넷 끊고 사세요? 이거 다 되게 유명한 사건 아니었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젠슨 황이 와가지고 한국 왔잖아요. 네. 그때 치킨 회동을 했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이랑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랑 치킨 회동을 했는데 이때 시민들한테 방금 보신 것처럼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선물로 줬대요. 근데 이거를 보고 빙그레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 들어왔구나. 놓줘야지. 거기 마케팅 팀에서 공식 SNS에
빠유 100개 속에 쓴 뭐 황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유희를 올린 거죠 SNS에. 그게 이제 MZ들한테 먹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나나 우유는 출시된 지 52년이나 됐는데도 뭔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세련되고 힙한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광고 모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장 핫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바나나 우유를 들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녀시대도 그 시절 최고 인기 가수였던 남궁옥분, 뭐 소녀시대, 아이유, 최근에는 탁구 선수 신유빈, 그다음에 이영지까지 라인업이 화려하잖아요. 사실 이 회사가 이렇게 마케팅만큼이나 진심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건데 독립운동입니다. 맞아. 네. 이 김호연 회장이 재계에서 소문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열혈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3년에 이미 본인 사재로 112억 원을 들여서 김구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직접 이사장까지 지내기도 하셨고 용산에 백범 김구 기념관을 세우고 독립운동가분들 후손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인연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 네. 있죠. 아, 인연 있어요? 인연이 없이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바로 부인인 김미 여사 때문입니다. 이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친손녀세요. 어이구. 닮았다 싶었는데 게다가 이제 김미 여사 같은 경우에는 큰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미생 씨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집안인 거예요. 집안이. 김호연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가문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빙그레라는 이름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빙그레 정신을 계승해서 만든 겁니다. 진짜요? 우리 민족은 서로 사랑하고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빙그레 정신이거든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사명으로 이어받아 쓰고 있는 거죠. 김호연 회장의 애국정신, 이게 이제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2024년에 화제가 된 처음 있는 광고 캠페인, 이거 혹시 보셨어요? 유명합니다. 유명한 네, 굉장히 유명한 캠페인이잖아요. 캠페인이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옥쪽에서 순국하신 독립운동가 87분의 빛바랜 요 제수복 사진, 이걸 AI로 복원해서 거기에 고운 한복을 입혀드린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 봤었는데 다시 봐도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바나나 우유 먹고 싶네요. 사실 뭐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메가히트했던 바나나 우유, 이것도 우리 한국 미에서 그 모양 용기를 생각해냈다. 이것도 벌써 진정성 있어 보이는데 바로 이런 마케팅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다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왕 물건 살 때 이런 회사 물건 사줘야겠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돈줄 내준다. 뭐 이런 얘기하죠. 이런 인기 덕분에 이제 단지 우유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한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한국 가면 일단 무조건 사야 될 선물 리스트 여기 1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바나나 우유는 25개국에 수출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는 이제 또 멸균 팩에 이제 판매되고도 있는데 이 단지 모양의 이제 바나나 우유는 한국에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품인 만큼 그래서 오히려 또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 정말 오자마자 좀 먹는 음료, 정말 면세점 마지막 나가기 전까지 먹다 보니 정말 인천공항점에서도 그렇게 꽉꽉 차 있는 모습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해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눈에는 저 곡선이 굉장히 한국적으로 보인대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저 빙그레에서도 저 단지 모양 그대로 수출을 하려고 연구원들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바나나 우유가 이제 제2의 불볶음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바나나 우유도 이거 지금 변신 중이에요. 매운맛? 아니, 바나나 커피 라떼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편의점 커피에 바나나 우유 타먹는 거. 뭐 이런 게 유행 중이어서 요것도 분위기 한번 잘 타면 제2의 불볶음면이 될 수도 있다. 외국 분이죠? 바나나 우유 라떼. 좀 맛있지. 10 out of 10.
저는 저 라떼를 먹어봤는데 레시피가 엄청 간단하거든요. 근데 엄청 고급스러운 라떼 맛 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약간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목표거든요. 소비자들이 우리가 만든 그 목적 말고도 다양한 변주로 다양하게 즐기는 것들을 스스로 개발하면 이건 쓰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우유는 한국인의 추억의 음료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음료가 됐다. 이렇게 빙그레 스스로 평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말이죠.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믹스커피 이야기부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초코파이, 그리고 바나나 우유까지 우리 곁을 반세기 넘게 지켜온 국민 간식의 비하인드를 쭉 얘기 나눠봤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 먹고 싶네요. 아,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 간식들이 네. 중독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 손을 대면 못 나. 네.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저 바나나 우유 집에 있거든요. 바로 원샷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